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이달 들어 5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규모는 2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동학개미 열풍이 불며 국내사 앙장사에 투자한 소액주주가 1년 사이에 8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값이 꾸준하게 올라 세금 부담이 생겼더라도 영끌해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선진국 중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 개 나라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월 들어 5개월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는데요. 외국인들의 방향성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거래 마감까지 4월 들어 5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순매수 규모는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하루 1조 이상 순매수는 없었지만 5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들어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한 지난달 26일부터 오늘까지 9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 금액은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외국인의 최근 매수세는 달러 약세와 1.7%에 정체된 미 국채금리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IMF의 성장치 상향 조정, IT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까지 외국인의 매수세를 부추겼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될지 확신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달러가 전일 하락하긴 했지만은 아직 보면은 미국이 펀더멘털이나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다른 주요 고객에 비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측면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의 지속성을 지금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김연구원은 달러가 전날 하락하긴 했지만 2분기에는 금리 인상 요인, 달러 강세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외국인의 순매수에 각각 2,600, 3,100선을 돌파한 만큼 이번 매수세 역시 코스피 3,100을 넘어서는 전조가 아니냐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해 동학개미 열풍이 불며 국내사 앙장사에 투자한 소액주주가 1년 사이에 8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사 앙장사 2,041개 기업의 소액주주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4,493만 6,8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말에 비해 79.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 752개사의 소액 주주수는 1년 전보다 85.1% 늘어났고 코스닥 기업의 경우 72.8%가 늘어났습니다. 개별 기업 중 소액 주주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삼성전자로 1년 새 158만 5,656명이 늘어나 280%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2030 세대들 사이에선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한다는 이른바 영끌이 유행어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 내 일부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 7월보다 매매가가 1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영끌한 사람들이 옳았던 선택일까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영끌이 내 집을 마련하는 페이크 바잉 현상 이후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9,99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30 세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한다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진 지난해 7월보다 1억 4,960만 원 올랐습니다. 실제 서울 노원구 상계동 건영아파트 전용 84.77제곱미터는 지난 1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 1억 1천만 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 8억 2천만 원이었던 마포구 공덕동 마포현대아파트는 올해 3월 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8개월여 만에 1억 8천만 원이나 뛴 겁니다. 일각에선 세금 부담이 생겼지만 영끌에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옳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는 영끌 대신 관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은 나오기는 좀 힘들지만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공공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도 한번 노려보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요. 업계에선 오는 6월부터 부동산 과세가 본격화되는 만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은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올해 선진국 중 대한민국을 비롯한 3개 나라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할 전망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회복력이 가장 좋은 국가로 꼽혔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국내 총생산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8개 국가를, 선진국 중에선 3개 국가를 꼽았는데 각각에 모두 한국이 포함된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IMF의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MF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미국이 102.7, 한국은 102.6, 호주가 102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그룹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3.3% 역성장한 데 이어 올해 6%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은 지난해 마이너스 1%에 이어 올해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이 지난해 선진국 중 역성장 폭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교역국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새만금 권역을 후보지로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권역은 2029년까지 1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로 전력 100%를 충당하는 알리백 데이터 센터 단지를 만들고 2030년까지 7기가와트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올해 1분기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하는 이른바 펜트업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TV 가전이 선전하며 영업이익 9조 원을 넘겼고 LG전자 역시 생활가전과 TV를 앞세워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경영실적을 잠정 분석한 결과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9조 3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프리미엄 TV를 중심으로 가전 부분이 1조 원, 스마트폰 부문이 4조 3천억 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면서 반도체 부진을 만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는 공정 개선과 미국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천억 원 정도 감소한 3조 5천억 원 안팎의 수익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12년 만에 새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1분기 실적을 잠정 분석한 결과 매출은 지난해보다 27.7% 증가한 18조 8,057억 원, 영업이익은 39.2% 증가한 1조 5,178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활가전 부문이 처음으로 매출 6조 원, 영업이익 8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TV 매출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 증가로 인해 30% 정도 늘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의 적자로 인해 영업이익은 1조 원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LG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는 효과는 2분기부터 나타날 전망입니다.
가전과 전자 등으로 사업 폴리오를 강화하면서 3조 원 초반대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4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경제 심리도 개선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심리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대외 수요도 호조를 유지하는 등 향후 경기 전반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DI는 지난해 8월 경기 부진 완화라는 평가를 내놨다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발발하자 9월에 다시 경기 위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올해 3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내수, 고용 위축 등에 따른 경기 부진을 지적해왔습니다. 정부가 신길 13구역, 망우 1구역, 미성 건영아파트, 강변 강서구역, 중곡아파트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곳입니다. 정부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원 설치 의무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선 기부 체납률 범위 중 최저 수준, 기부 체납 주택 중 공공 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을 적용한 특례를 줘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의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 증가하고 공급 세대도 1.5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시, 구 중에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렙이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분당구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4,44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438만 원이었던 1년 전보다 1,000만 원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그 뒤를 이어 강남구가 약 917만 원, 송파구는 916만 원 순입니다. 경제만렙은 분당 판교의 개발자 등 고소득층이 증가하며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있다며 고소득 직장인들이 모이며 일대에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되고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신차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철환 서정대학 자동차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네. 아산 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반도체 수급난 이유를 어떻게 먼저 바라봐야 될까요? 요인 자체가 단순하게 하나도 아니었고 코로나 확산에 의해 가지고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실패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의외로 그 생산하는 그 팹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지금 좀 문제가 종종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 텍사스 쪽에서 있었던 환경재해 그 문제로 인해서도 원래 예정했고 예상했었던 생산 캐파 그리고 생산 목표 자체가 안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 예측도 안 맞는 데다가 재해까지 겹치면서 예년에 비해서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동차 제약사라든지 또는 여러 그 전자제품 쪽 모바일 IT 쪽 업체들이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기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편인데 이번에 발생한 수급 불균형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타격이 온 겁니다. 이런 반도체 수급난이 결국엔 산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 아이오닉 5나 EV6가 지금 생산 차질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출고 대기 자체가 이제 장기화될 우려는 충분히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아이오닉 5하고 EV6 자체 인기가 상당하죠, 지금. 보조금이 없는 내연기관 차량이라면 사람들이 보통 주문을 할 때
뭐 여름에 할 수도 있고 가을에 할 수도 있고 봄에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할 때 주문을 하겠지만 이 배터리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그 보조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일몰제 형태이기 때문에 다 소진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또 주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땐 상반기에 일단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과연 그 출고 시기나 인도 시기가 올해 내에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거나 우려를 하겠지만 그래도 하반기가 되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지금 상반기 넘어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반도체 수급 불균형 자체가 자동차 산업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자산업 그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라든지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이 그 수급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수급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할 건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들은 해놨는데 이게 잘못하다간 한 4월이나 5월 정도가 됐을 때 그 수급 불균형에 이제 충격이 올 것 같다는 게 현재 전망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부품사 자체가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 사태 장기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품사보다도 그 부분은 그 정부에서 지금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제 그 부품사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직원들을 무급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또는 뭐 자기들의 공장 가동이 멈췄을 때 다양한 형태의 훼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은 근로자들이 이로 인하여 해고가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산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 그 가장 기초가 약해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 그다음에 오히려 국외에서는 그 배터리하고 자동차와 딱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개발을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한데 우리나라는 부품은 부품대로 따로따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의 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D램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메모리라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고 정부에서 뭐 시스템 IC 2010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사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서 신산업을 만들던 시절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산업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이쪽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와야 되겠죠. 예,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식품 회사 가운데 매출이 1조 원을 넘긴 기업이 20여 개에 달하는데 수익성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체가 경쟁이 치열한 데다 소비자 민감도가 높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어려운 구조 탓이라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식품 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식품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장 식품회사 가운데 별도 기준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기업은 15개. CJ제일제당이 6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로 1위를 차지했고 대상과 오뚜기, 롯데칠성음료와 농심, 하이트진로가 뒤를 이었습니다. 비상장사 중에는 서울우유와 동서식품, 동원홈푸드, 코카콜라 음료 등 6개사가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매출 1조 원을 넘긴 파리크라상과 오비맥주, 한국야쿠르트가 작년과 비슷한 실적을 유지할 경우 1조 클럽 식품사는 24개로 늘어납니다.
식품사들의 덩치가 눈에 띄게 성장한 셈인데 내실은 그만큼 받쳐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 상장사 중 수익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비상장사 중 코카콜라 음료와 동서식품, 한국인삼공사 등 3곳만이 두 자리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식품은 어쨌든 R&D 투자 비용도 많지 않을 뿐더러 단가 자체가 낮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해야 1%, 2% 이 정도.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식품업계 수익성은 유독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2.3%와 14.9%였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34.9%, 16.9%,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25.1%, 41.6%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최근 주가가 이상 급등해 한국거래소에 조회 공시를 요구받는 정치 테마주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한 공시가 총 18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38건 공시된 것과 비교한다면 약 34%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물을 언급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시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하는 경우가 총 18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테마주들의 정보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정치 테마주의 경우에 선거 직후 급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700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데 실제 가치는 $150에 불과하다는 평가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슬라의 적정 주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700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로스캐피탈은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고평가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시장 왜곡으로 펀더멘털 분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란 주장입니다. 로스캐피탈은 테슬라의 적정 가치는 주당 $150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현 주가에서 무려 78%나 낮아진 수치입니다. 로스캐피탈 증권사의 크레이그 어원 애널리스트는 현재 테슬라의 주가 수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과대평가됐고 펀더멘털 분석을 적용하지 않은 시장의 이탈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된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은 이미 밸류에이션에 반영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마이너 플레이어에 불과한데 테슬라의 시가총액 약 6,600억 달러는 두 시장을 합친 규모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 웨드부시 증권사는 전일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 $950에서 $1,000로 올려잡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어 테슬라 주가의 적정 가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열풍으로 거래소 투자자들이 올 들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달 이용자는 320만 명으로 올 1월 119만 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업비트와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지난 3월 말 고객 수가 391만 명으로 올 들어 172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값이 뛰며 이용자가 확연히 늘었다며 관심을 두고 거래소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은행 점포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국내 은행 점포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은행 점포수는 6,405개로 1년 전보다 304개가 줄어들었습니다. 312개가 줄었던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와 중복 점포 정리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은행별 폐쇄 점포수는 KB국민은행이 전국 79곳을 줄여 가장 많았고 지방은행 중에선 부산은행이 지난해에만 22곳을 없앤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